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진주 저작거리에 사람들에게 개천아이라 불리는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점례. 박물장수 노파 한수련이 걷어 기른 지 6해째였습니다. 점례의 저고리는 몇 번이나 덧대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버선도 없이 맨발로 저작거리를 뛰어다녔지만 발바닥은 이미 굳은 살로 단단했습니다. 새벽마다 점례는 한수련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조한줌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여닫는 소리가 골목에 낮게 퍼졌습니다. 한수련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면 점례는 이미 박물함을 마당에 내놓은 뒤였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하구나. 한수련이 웃으며 점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점례는 그저 씩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오늘 저작거리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하는 작은 설렘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저작거리는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집신 삶는 냄새가 뒤섞여 골목을 채웠습니다.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 옹기장수의 외침,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떡이요, 떡. 뜨끈한 시루떡이요. 집신 사려, 집신.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치고 부딪혔습니다. 점례는 그 소란 속에서도 유독 조용한 얼굴들을 골라내곤 했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이 웃지 않는 사람, 말은 빨라도 손은 떨리는 사람. 그런 것들이 점례의 눈에는 유독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찌 그런 것이 보였을까요? 점례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점례를 보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그 개천에서 주워온 애래. 부모도 없는 게 뭐가 좋다고 저리 웃고 다녀. 점례는 그 말을 듣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신발 밑창이 다른 자리를 보았습니다. 손에 쥔 엿가락의 개수를 세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방향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점례의 유일한 놀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점례는 이미 사람의 거짓을 알아채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래 사내아이 하나가 점례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장에서 망신당했어.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아이의 옷고름을 보았습니다. 새로 갈아맨 듯 매듭이 낯설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어제 저녁에 혼나셨구나. 옷고름을 아버지가 직접 매주셨네. 아이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소라면 늘 어머니가 매주던 옷고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어머니가 몸져 누웠다는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뭐가 씌었구나. 아이는 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점례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씌었다는 말이 그리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그날도 점례는 한수련을 따라 저작거리 초입에 좌판을 폈습니다. 박물함 안에는 바늘, 실패, 빛, 놀이개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안악이 다가와 옷가락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옥이요? 색이 영 미심쩍은데. 한수련이 대답하려는 찰나 점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반지는 파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 손가락에 이미 있는 걸요. 안악은 놀라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왼손 넷째 손가락에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깜빡 잊고 낀 채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가 그걸 어찌 알았을까? 점례는 대답 대신 씩 웃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소매자락에는 늘 옷가락지를 넣어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주머니가 유난히 홀쭉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조금만 눈여겨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례처럼 매번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쌀장수와 늙은 농부가 저울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분명 한 말을 재었는데 왜 이리 가볍소? 농부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쌀장수는 억울하다는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르신, 소인 저울은 관아에서 낙인 찍은 저울입니다.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또 저 쌀장수야. 지난달에도 저랬다며? 그러게 말이야, 하루 이틀이 아니라던데.
관아에 고할까? 증거가 있어야 말이지. 점례는 두 사람 사이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쌀장수의 손끝이 저울대 한쪽 끝을 슬쩍슬쩍 누르고 있었습니다. 점례가 쌀장수 앞으로 다가가 저울추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저울추 밑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쌀장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이 저울추를 뒤집어 보니 정말로 작은 엿 조각이 눌어붙어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죽일 놈을 봤나? 농부가 목소리를 높였고 구경꾼들도 혀를 찼습니다. 쌀장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쌀 한 마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농부는 몇 번이나 점례를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늙은이 목숨값을 내가 살려주었구나. 점례는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냥 본대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냥 본 것뿐이라는데 어른들도 못 보는 걸 어찌 보았을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나가던 선비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점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저 아이 예사 눈이 아니로군. 선비는 혼잣말을 남기고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점례는 다시 박물함 곁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앉았습니다. 그런 점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수련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 사이에서는 점례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눈에는 뭔가 쉰 게 있다. 박물장수 할멈이 주워다 기른 아이가 예사롭지 않아. 누군가는 신기하다며 웃어넘겼고 누군가는 깨름칙하다며 눈을 흘겼습니다. 점례는 그런 말들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살피는 일이 재미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점례의 눈에는 유독 잘 보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주가 될지 그때는 점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좌판을 접은 한수련이 박물함을 정리하다 말고 점례를 불러앉혔습니다.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으니 무릎이 시렸습니다. 점례야, 너는 어찌 그리 사람을 빤히 보느냐? 점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보다 보면 보여요. 한수련은 점례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는 오래도록 박물함을 이고 다닌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들어보아라. 한수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신기란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라 눈 밝은 이가 스스로 벼리는 법이니라. 점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멈이 또 알 수 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신기가 아니면 뭔데요? 점례가 되물었습니다. 한수련은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저녁놀이 걸렸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느니라. 점례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할멈은 늘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만 남기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다가는 미움받는다. 그래도 괜찮으냐? 한수련이 다시 물었습니다. 점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보이는 걸 안 본 척하는 게 더 이상한걸요. 한수련은 그 말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 하나만은 잃지 말거라. 저녁 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다듬이질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점례는 그 말을 금세 잊고 잠이 들었습니다. 초가지붕 위로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훗날 점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개천에서 주워온 계집아이가 훗날 저작거리를 뒤흔들 줄은 점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점례를 시기하고 두려워할 사람 하나가 이미 저작거리 한켠에서 점집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점집 앞에는 천기누설, 만사형통이라 적힌 낡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천에서 주워온 아이는 어느새 저작거리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처녀로 자랐습니다. 점례는 15이 되었고 키도 훌쩍 자랐습니다. 여전히 옷은 낡았지만 눈빛만은 어릴 적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점례를 개천 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썰미 좋은 점례
혹은 뒤에서는 귀신 붙은 처녀라 수군거렸습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점례의 이름은 저작거리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점례의 눈썰미는 저작거리 곳곳에서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준 일, 도망친 종의 행방을 짚어준 일, 혼인 전날 신랑의 거짓말을 밝혀낸 일. 크고 작은 일들이 쌓일수록 점례를 찾는 발걸음도 늘었습니다. 어떤 이는 엽전 몇 잎을 슬쩍 쥐어주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점례는 그 어느 쪽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수련은 그런 점례를 볼 때마다 흐뭇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너무 나서지 말거라. 사람은 남의 비밀을 자꾸 들추면 미움을 산다. 점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못 본 척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커질수록 점례의 자리는 오히려 좁아졌습니다. 매파들은 점례를 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랑감 집안에서 다들 꺼려. 부모도 모르는 애가 무슨 복을 데려올까봐. 점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습니다. 재주가 있어도 신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점례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수련 몰래 개천가에 나가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놓였던 그 자리였습니다. 물살은 예나 지금이나 무심하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점례는 그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고는 이내 고개를 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답 없는 물음에 매달려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저작거리 뒷골목에 점집 하나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은 서차돌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낡았지만 화려한 도포를 걸치고 목소리만은 우렁찼습니다. 천기를 읽어드리오. 관운, 재물운, 혼인운,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차돌의 점집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동전 몇 잎을 내면 그럴듯한 말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말에 웃고 울었습니다. 문제는 점례가 저작거리에 나타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돌에게 점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점례에게 다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례야, 아까 차돌 도사가 한 말이 정말 맞을까? 점례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 차돌의 말이 얼마나 헛된지 짚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도사님이 재물운이 트인다 하셨다고요? 어르신 소매자락에 낀 흙을 보니 요 며칠 밭일이 잘 안 풀리셨을 텐데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차돌의 예언과 점례의 말이 어긋날 때마다 사람들의 발길은 조금씩 점례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소문은 결국 차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차돌이 점례의 좌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내 인연, 아니 내 이것이 감히 내 밥그릇을 넘본단 말이오? 점례는 놀라지 않고 차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보이는 대로? 하늘의 뜻을 읽는 게 어찌 계집아의 눈으로 보인단 말이오. 차돌의 목소리가 저작거리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린 것이 겁도 없이 도사님께 대드는구먼. 글쎄, 요즘은 점례 말이 더 잘 맞는다고들 하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차돌의 낯빛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두고 보시오. 내 언젠가 내 정체를 낱낱이 밝혀 관아에 고할 것이오. 차돌은 그 말을 남기고 소매를 떨치며 돌아갔습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저 도사님 오늘 단단히 체면을 구겼구먼. 그러게. 그나저나 점례 저 아이는 대체 뭘까? 점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곁에 있던 한수련이 점례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말을 삼가야 할 자리가 있는 법이다. 저런 자는 원한을 오래 품는다. 점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뜻인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홧김에 나온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점례는 처음으로 저작거리 큰 객주에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수련의 박물을 대어주는 객주였습니다.
객주는 저작거리에서 가장 큰 건물로 곡식과 포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드나드는 짐꾼들의 발걸음 소리와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안뜰에 가득했습니다. 그 한켠 서기 하나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경식, 나이는 32, 글줄 꽤나 읽은 중인이었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먹물 자국이 소매에 배어 있었고 눈매는 매섭도록 꼼꼼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어제 들여온 무명이 20필이었는데 장부에는 18필로 적혀 있으니 경식은 혼잣말을 하며 장부를 몇 번이고 다시 넘겼습니다. 점례는 잠시 곁에 서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혹 그저께 다녀간 짐꾼이 문 앞에 잠시 짐을 부려놓은 적이 있는지요. 경식이 고개를 들어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어찌 아느냐? 마당 구석에 무명 시로라기가 2필어치쯤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을 나르다 흘린 것 같은데 창고가 아니라 담벼락 쪽에 있더군요. 경식은 반신반의하며 마당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연 담벼락 아래 흙먼지를 뒤집어 쓴 무명 2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경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둑 맞은 줄로만 알고 하마터면 M1 짐꾼을 관아에 넘길 뻔했구나. 점례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습니다. 그저 눈에 띈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경식은 점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귀신 붙은 처녀라는 소문과는 달리 점례의 눈빛은 지극히 맑고 차분했습니다. 저것이 정령 귀신의 조화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경식의 머릿속에 작은 물음표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점례이옵니다. 점례라. 기억해 두겠느니라. 경식은 붓을 들어 장부 한쪽에 점례의 이름을 작게 적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왜인지는 경식 자신도 잘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경식은 객주에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넌지시 점례를 찾곤 했습니다. 점례는 객주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낯설고 벅찬 일인 줄 점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점례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날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한편 차돌은 그날의 수모를 잊지 않았습니다. 점집 골방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벽에 걸린 부적들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그도 번듯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가짜 천기로 밥벌이를 하는 처지에 진짜 눈을 가진 계집아이가 나타났으니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언젠가 내 그 눈이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점례를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작거리의 밤은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깊어갔습니다. 며칠 뒤 저작거리 우물가에 심상찮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이 밤마다 뿌옇게 흐려진다는군. 그뿐인가 새벽에 우물가를 지나던 안악이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지.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부풀었습니다. 그 한복판에는 늘 차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우물가로 불러 모아놓고 근엄한 얼굴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는 필시 부정한 기운이 마을에 스며든 탓이요. 누군가 하늘의 뜻을 함부로 흉내내니 그 죄가 우물신을 노하게 한 것이요.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손을 꼭 붙들었고 누군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도사님? 정성을 다해 굿을 올리고 부정한 자를 가려내야 하오. 차돌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산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굿판이 커질수록 그의 주머니도 두둑해질 터였습니다. 차돌의 눈이 잠시 저작거리 초입, 방물 좌판 쪽을 향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시선은 분명 점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 틈에서 한 노인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도사님, 혹 그 부정한 자가 누구인지 짐작 가는 바가 있으십니까?
차돌은 잠시 뜸을 들이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함부로 훔쳐보는 자가 마을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지요. 더는 묻지 마시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이미 점례의 얼굴이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말은 안 해도 소문이란 그렇게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옮겨다니는 법이었습니다. 사실 우물물이 흐려진 것은 별다른 조화가 아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흙탕물이 스며든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런 이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돌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굿값이며 부적값이며 재물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마침내 관아로 향했습니다. 붓을 들어 고발장을 써내려가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요사스러운 계집 하나가 사술로 백성을 현혹하고 하늘의 뜻을 함부로 참칭하니 마땅히 국법으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고발장 끝에는 점례의 이름 석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 문지기에게 고발장을 건네기 전 차돌은 소매 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슬쩍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가벼이 넘기지 말고 엄히 다뤄달라 사또께 잘 좀 여쭈어 주시오. 문지기는 눈을 굴리며 엽전을 받아 챙겼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도사님? 차돌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계집아이의 콧대를 확실히 꺾어 놓을 셈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신의 밥그릇을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저작거리에 퍼졌습니다. 점례가 관아에 불려간다며? 신기사칭이라니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곧 점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련의 초가의 관아에서 보낸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누런 종이 위에 점례의 이름과 사흘 뒤 출두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점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도 함께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튿날 점례가 좌판을 열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몇몇 단골들은 슬그머니 눈을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반면 쌀장수 저울 사건을 기억하는 늙은 농부는 일부러 걸음을 멈추고 점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이 늙은이가 관아에 가서 증언이라도 서주마. 점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농부의 투박한 손이 점례의 손등을 두어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저작거리 인심이 모두 차돌 편은 아니었습니다. 점례를 믿어주는 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두려움에 짓눌린 점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한수련과 경식이 함께 초가를 찾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 세 사람이 둘러앉으니 등잔불 그림자가 벽에 크게 일렁였습니다. 한수련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점례야, 당분간 이모 집이 있는 하동으로 몸을 피하는 게 어떻겠느냐. 점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망가면 사람들은 제가 죄가 있다고 믿을 거예요. 하지만 관아에서 사술이라 몰아가면 답도 없다. 매질이라도 당하면 어찌하려고. 한수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늙은 두 손이 점례의 어깨를 붙든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식이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소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도망치면 영영 누명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한수련이 경식을 향해 물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야지요. 점례가 본 것은 신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여겨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이치를 관아 앞에서 낱낱이 보여준다면 오히려 저들의 트집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점례는 경식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면서도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리해도 될까요? 점례가 낮게 물었습니다. 경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죄가 아니라 재주이니라. 재주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느니라. 한수련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더는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물함 깊은 곳에서 낡은 헝겊 조각 하나를 꺼내 점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점례가 강보에 쌓여있던 바로 그 헝겊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언젠가 내게 말해줄 날이 오겠지. 지금은 그저 지니고만 있거라. 점례는 영문을 모른 채 헝겊을 꼭 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경식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관아에 가시거든 소인도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니라. 점례는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등잔불에 길게 늘어졌다 다시 짧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밤 초가 안에는 두려움과 다짐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점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점례의 가슴 한복판에서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점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삼아 들여다본 물동이에 낯설 만큼 단단한 얼굴 하나가 비쳤습니다. 가겠습니다. 점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제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련은 아무 말 없이 점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흘 뒤 점례는 관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수련과 경식이 나란히 뒤를 따랐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하나둘 좌판을 접고 나와 그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목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옷가락질을 잃어버릴 뻔했던 안악, 쌀 한 마를 되찾은 늙은 농부 담벼락 아래 무명을 찾아낸 그날의 짐꾼까지 모두 말없이 점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점례의 등을 떠미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과연 이 걸음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점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눈을 감고 살지는 않겠다는 것. 누가 뭐라 해도 제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 저작거리를 가로지르는 그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곧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점례가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사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무거운 얼굴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차돌이 먼저 나서 고발장을 소리 높여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계집이 하늘의 뜻을 함부로 참칭하여 백성을 현혹하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사옵니다. 사또가 점례를 향해 물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신기가 있다 자처한 적이 있느냐? 점례는 고개를 들어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단 한 번도 신기가 있다 말한 적 없사옵니다. 다만 사람의 얼굴빛과 손짓, 옷차림의 작은 흔적을 눈여겨보았을 뿐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 쉽게 사람 속을 안다면 그것이 사술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차돌이 언성을 높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차돌을 제지했습니다. 말을 삼가라.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때 경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소인이 증언하겠사옵니다. 사또의 시선이 경식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작거리 객주의 서기 윤경식이라 하옵니다. 지난 봄 창고에서 무명 두 필이 사라진 줄 알고 M1 짐꾼을 관아에 넘길 뻔한 일이 있었사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담벼락에 떨어진 무명 실오라기를 보고 짐꾼이 흘린 것임을 밝혀냈사옵니다. 귀신의 조화가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짚어낸 것이었사옵니다. 사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쌀장수 저울 사건도 잊지 않았소. 맞소. 그때도 점례가 저울추 속임수를 밝혀냈지. 사람들의 말이 점례 편으로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증좌만으로 사특함을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의혹을 그냥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또는 점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의 기한을 주겠다. 그 안에 내 재주가 사람을 속이는 사술이 아니라 참된 관찰에서 비롯된 것임을 낱낱이 증명해 보이라. 만약 증명치 못하거나 그 사이 또 다른 사달이 벌어진다면 결코 가벼이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점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 받잡겠사옵니다. 차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죄를 씌우려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관할을 나선 뒤 경식이 점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라. 왜 그리 소인을 도와주십니까? 점례가 묻자 경식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신기가 아니라 눈이 밝으니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가 억울하게 묻히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니라. 점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여전히 낯설고도 벅찼습니다. 석 달 안에 무엇을 어찌 증명해야 할까요? 사람들 눈앞에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진실을 밝혀내면 될 일이니라. 저작거리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으니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니라. 점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 대신 어느새 단단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작거리에는 이상한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민이 생길 때마다 점례를 찾아왔습니다. 석 달이라는 기한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점례는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박물함을 챙기고 낮이면 저작거리를 돌며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녁이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것들이 조금씩 점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점례에게 첫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작거리 포목상 집안에서 딸의 혼사를 앞두고 근심이 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랑감이 겉보기엔 번듯한데 어딘지 깨름칙해서 말이요. 포목상 주인이 점례를 붙들고 하소연했습니다. 점례는 혼담이 오가는 자리에 슬쩍 끼어 신랑감을 살폈습니다. 사내의 도포 소매 끝에 낯선 먹물 자국과 인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투는 점잖았지만 손끝은 쉴 새 없이 옷고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신을 신은 채로도 발끝을 자꾸 안쪽으로 오므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는 대개 캥기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몸짓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야기 도중 고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슬쩍 말을 돌리는 것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혹 다른 고을에 이미 처자식이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점례가 조용히 묻자 사내의 낯빛이 삽시간에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목소리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결국 사내는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로는 이미 이웃 고을에 혼인한 아내가 있는 자였습니다. 포목상 주인은 점례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후한 사례를 건넸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딸아이 인생을 망칠 뻔했네. 점례는 그 돈의 일부를 한수련의 박물함에 조용히 보태었습니다. 두 번째 의뢰는 더 큰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가장 큰 상단, 만복상단의 두 형제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가진 문서가 진본이라 우겼고 아우는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 맞섰습니다. 관아에서도 쉽게 가리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윤경식이 다리를 놓아 점례가 두 문서를 나란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점례는 종이의 결과 먹빛, 도장이 찍힌 위치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문서의 도장은 종이가 덜 마른 채로 찍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서는 붓글씨와 도장이 함께 마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형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문서에만 그런 흔적이 남습니다. 즉 형님이 가진 문서가 나중에 새로 작성된 것이라는 뜻이지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아우는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무릎을 꿇고 죄를 실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우님. 재산을 혼자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급히 위조한 문서였던 것입니다. 형제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복상단주는 크게 감복하여 점례에게 자리를 청했습니다. 이런 안목을 가진 이를 그저 저작거리에 묻어둘 수는 없네. 우리 상단의 일을 맡아주지 않겠나. 점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 힘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점례는 만복상단을 드나들며 물건의 진위, 장부의 허실,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낡은 저고리 대신 정갈한 무명옷을 갖춰 입는 날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사례는 두둑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의 말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붙은 처녀라는 말 대신 눈 밝은 점례 아씨라는 말이 조금씩 더 많이 들려왔습니다. 한수련은 점례가 벌어온 재물을 셈하며 연신 놀라워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점례가 이 어미보다 부자가 되겠구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이 훗날 정말로 이루어질 줄은 한수련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한편 그 소식은 차돌의 귀에도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점집 손님이 나날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점례를 찾는 발걸음은 늘어만 갔습니다. 차돌은 텅 빈 점집 마당을 바라보며 술잔을 거듭 비웠습니다. 석 달이라는 기한이 이제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 수를 내야 한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고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동 땅 부잣집 조 참봉댁에서 귀한 옥비녀가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이 모두 의심을 받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했습니다. 점례 아씨의 소문을 듣고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조 참봉댁 청지기가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점례는 경식과 함께 하동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반나절을 걸어 도착한 조 참봉댁은 크고 화려했지만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하인들이 마당 한쪽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조 참봉은 수염을 쓸며 근심 어린 얼굴로 점례를 맞았습니다. 벌써 사흘째 이러고 있어. 죄 없는 아이들을 계속 다그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점례는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하인들의 신발과 손끝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점례는 옥비녀가 사라진 방부터 찬찬히 살폈습니다. 문고리에는 옅은 밀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몰래 문을 연 흔적이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여닫은 흔적이었습니다. 점례는 이어 집안 식구들의 손과 소매자락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조 참봉의 둘째 며느리 소매자락에서 옥비녀와 같은 빛깔의 옥가루가 살짝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며느님, 혹 요 며칠 옥부치를 만지신 일이 있으신지요?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결국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실토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만 물려준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서운함이 쌓여 그만 홧김에 비녀를 감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조 참봉은 며느리를 크게 꾸짖는 대신 두 며느리를 앞에 앉히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내 진작 니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제라도 아니 다행이다. 큰 며느리도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동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 서운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요. 죄송해요, 형님.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집안의 오랜 앙금이 그렇게 풀렸습니다. 마당에 줄지어 서 있던 하인들도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개중 나이 든 하인 하나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누명을 쓴 채 매를 맞을 뻔했던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조 참봉은 점례에게 후한 사례와 함께 좋은 비단 한 필을 따로 내주었습니다. 저작거리로 돌아오는 길 경식이 점례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냐? 남의 집 깊은 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일이. 점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누군가 억울함을 벗는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싶습니다. 경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 마음 오래 잃지 않기를 바라느니라.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물어가는 들판 위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번에는 밭 경계를 두고 다투는 두 이웃이 점례를 찾아왔습니다. 이 밭은 대대로 우리 집안 땅이었소. 무슨 소리요? 저 돌무더기 안쪽까지가 원래 우리 땅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점례는 밭 가장자리를 따라 놓인 돌무더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돌들은 이끼가 두껍게 앉아 있었지만 유독 몇 개는 이끼가 얕고 놓인 각도도 어색했습니다. 이 돌들은 최근에 옮겨진 것 같습니다. 원래 경계는 저 오래된 돌무더기를 따라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점례가 손으로 가리키자 옮겨진 돌 아래 흙빛이 유독 밝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도록 땅에 묻혀있던 흙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결국 몰래 돌을 옮긴 쪽이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잠시 욕심을 부렸소. 용서하시오. 두 이웃은 다시 예전처럼 정을 나누는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일 때마다 점례를 향한 저작거리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두터워져 갔습니다. 그 무렵 저작거리 초가에는 또 하나의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수련 내 박물함에서 밤마다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온다는군. 귀신 붙은 처녀 물건이니 박물함에도 뭔가 씌었나 보지. 소문은 삽시간에 골목을 돌았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도 그 이야기로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내 조카가 밤늦게 지나가다 봤다잖아. 담장 너머로 새어나오는 걸. 무섭기도 하지 대체 뭐가 들었길래. 괜히 그 집 근처는 밤에 안 지나다니는 게 낫겠어. 점례도 며칠 전 한밤중에 눈을 떴다가 방 한켠에서 어렴풋한 푸른 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확인해 보니 이미 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박물함 뚜껑을 열어보아도 안에는 낡은 헝겊과 몇 가지 약재 꾸러미뿐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멈, 박물함에서 정말 빛이 나는 걸까요? 점례가 묻자 한수련은 애매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낡은 함이니 별일 있겠느냐. 신경 쓰지 말거라. 어딘가 얼버무리는 듯한 대답이었지만 점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만복 상단주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석 달의 기한이 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점례의 이름은 이미 저작거리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잔치 마당에는 색색의 등이 걸리고 풍악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과 이웃들이 저마다 좋은 옷을 갖춰 입고 모여들었습니다. 상단주는 사람들 앞에서 점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부로 점례를 우리 만복 상단의 대행수로 삼고자 하오. 이에 있는 사람 있소? 좌중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렴 여부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수련은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경식도 흐뭇한 얼굴로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점례는 넘치는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소인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이런 큰 자리를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눈이 곧 그대의 능력이자 재산이니라. 앞으로도 그 눈을 소중히 여기게. 상단주의 말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잔치상에는 귀한 음식과 술이 넘쳐났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 모두가 그날만큼은 근심을 잊고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떡을 얻어먹었고 노인들은 오랜만에 얼큰이 취해 예시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점례는 그 모든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았습니다. 개천가에 버려졌던 계집아이가 이런 자리의 주인공이 될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그 흥겨운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담장 밖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이가 있었습니다. 차돌이었습니다. 그는 잔치를 지켜보며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석 달의 기한이 다 지나기도 전에 점례는 이미 저작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자리는 영영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차돌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차돌은 며칠째 저작거리 구석구석을 떠돌았습니다. 점집 문은 아예 닫아 걸었습니다. 대신 낯선 얼굴로 여기저기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술을 사고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혹 예전에 개천가에서 아이를 주었다는 이야기 자세히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헤맨 끝에 차돌은 마침내 늙은 산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젊은 시절 그 개천가 근처에 살았던 노파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 말이요. 강보에 쌓여 있었지 핏물 밴 헝겊 쪼가리랑 같이. 노파는 대수롭지 않게 옛일을 늘어놓았습니다. 차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헝겊에 무슨 특별한 것이라도 있었소?
글쎄 매듭이 특이하긴 했지. 어디 양반가에서나 쓸 법한 매듭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차돌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당장 쓸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실마리가 잡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노파에게 엽전 몇 잎을 더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시오. 특히 그 아이 귀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노파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돌은 돌아서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본을 흔들면 그 잘난 눈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며칠 뒤 차돌은 저작거리 주막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그는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점례가 상단 장부까지 만진다지요. 그 근본 없는 계집이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됐으니 어찌 사람 욕심이 그대로겠소. 무슨 뜻이요? 누군가 되물었습니다. 내 듣기로는 상단 장부 곳곳에 슬쩍슬쩍 손을 댄다는 말이 있어.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인연한테 그 큰 상단을 다 맡겨도 되는 것이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소. 점례가 그럴 아이는 아닌데. 모르는 일이지요. 사람 속은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 차돌은 사람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소문이란 한번 뿌려놓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작거리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점례에게 반갑게 인사하던 이들 중 몇몇이 슬그머니 눈을 피했습니다. 만복 상단주도 몇몇 상인들로부터 조심스러운 귀띔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게냐? 경식이 발끈하며 나섰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장부는 소인이 매일 확인합니다. 한 푼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상단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옅은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문이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는 법이었습니다. 점례는 그 미묘한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몸짓, 목소리의 떨림. 평소라면 남의 것을 읽어내던 그 눈이 이번에는 자신을 향한 의심을 고스란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좌판에 앉아 있어도 예전만큼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눈이 마주치면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점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점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가득 근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수련은 그런 점례를 다독이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한수련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담담했지만 그 손끝은 점례의 등을 조금 더 세게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마당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발소리가 분명했습니다. 한수련이 먼저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누구냐? 낮지만 날카로운 외침이 초가를 울렸습니다. 점례도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방문 틈으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한수련이 등잔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박무람이 놓인 헛간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림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차돌이었습니다. 그는 박무람 뚜껑을 열어젖히고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게요? 한수련이 소리쳤습니다. 차돌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거짓말 마시오. 남의 집 헛간을 뒤지는 게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오? 한수련이 박무람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차돌은 다급한 마음에 한수련을 밀치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늙은 몸이 그대로 흙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멈. 뒤늦게 뛰쳐나온 점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돌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좇을 겨를도 없이 점례는 쓰러진 한수련에게 달려갔습니다. 한수련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고 가늘었습니다. 이웃들이 몰려나와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등잔불을 가까이 대고 한참 동안 맥을 짚어보더니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도 심장이 약하셨던 분이요. 일이 크게 놀라셨으니 며칠을 넘기실 수 있을지.
점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도 멀쩡하셨는데.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경식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의원,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개 짖는 소리만 이따금씩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선뜻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점례는 한수련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단의 일도 저작거리의 소문도 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수련의 가느다란 숨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할멈, 제발 눈을 떠보세요. 점례는 몇 번이고 한수련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친 오래도록 박물함을 이고 다닌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그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점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성과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정작 지키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누가 자신의 눈을 두고 재주라 했던가. 그 눈으로도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이 위험해지는 것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남의 거짓은 그리 잘 짚어내면서 정작 곁에 다가온 위험은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저작거리의 어둠이 내려앉듯 점례의 마음에도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어둠은 쉬이 거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경식이 밤늦게 다시 찾아와 점례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그자의 죄이지 내 죄가 아니니라. 점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진실을 말한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죄는 진실을 두려워한 자에게 있는 법이니라. 점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수련의 야윈 손을 꼭 쥔 채 밤이 깊도록 그 곁을 지켰습니다. 경식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초가를 나섰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 그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웅크린 점례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느니라. 부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거라. 점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멀어지는 경식의 발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가물 흔들리다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한수련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낮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그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행여 그 가느다란 숨이 끊어질까봐 점례는 눈조차 편히 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한수련이 문득 눈을 떴습니다. 점례야.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곁에서 꾸벅꾸벅 졸던 점례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멈, 정신이 드세요? 한수련은 힘겹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할 말이 있다. 점례는 얼른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한수련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다 듣고 있어요. 한수련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헝겊 말이다. 내가 강보에 쌓여 있을 때 함께 있던 그 헝겊. 네, 늘 지니고 있어요. 그 매듭법을 눈여겨보거라. 그건 아무나 매는 매듭이 아니다. 나도 젊을 적 어느 댁 안주인에게서 그 매듭법을 본 적이 있느니라. 점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너를 이 개천가에 놓고 가 네가 어느 댁 사람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 점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한수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망을 살까 두려웠다. 너를 빼앗길까도 두려웠다. 이 늙은이의 욕심이었다. 점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원망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할멈이 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한수련은 힘겹게 손을 뻗어 점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들어보아라, 점례야.
네, 할멈. 신기란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라 눈 밝은 이가 스스로 벼리는 법이니라. 전에도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뜻이 가슴 깊이 사무쳤습니다. 내 눈은 하늘이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버림받고도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눈을 뜨고 살았기에 얻은 것이다. 그러니 그 눈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당당히 밝히거라. 할멈. 박물함은 이제 내 것이다. 그 안의 장부도 헝겊도 모두 내 것이다. 그것들이 언젠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한수련은 마지막 힘을 다해 웃어 보였습니다. 고맙다, 점례야. 내 덕에 이 늙은이의 삶이 참으로 따뜻했다. 그 말을 끝으로 한수련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할멈? 할멈. 점례가 애타게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새벽달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수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점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여명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주워온 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거두어준 사람. 글도 재물도 물려줄 것 없었지만 세상을 보는 눈 하나만은 온전히 물려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곁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점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쌀장수 사건의 그 농부도 옷가락질을 잃어버릴 뻔했던 안악도 만복상단의 형제도 모두 찾아와 눈물을 보탰습니다. 경식은 점례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복상단주도 손수 술과 음식을 보내며 사람을 시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곁에 있는 이들을 잊지 말게. 상단일은 천천히 생각해도 되네. 저작거리 아이들도 점례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발소리를 죽이고 지나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그 슬픔을 알아서 헤아려 주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점례는 한수련을 개천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묻었습니다. 할멈, 여기서라면 늘 저작거리를 내려다 보실 수 있겠지요. 점례는 봉분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매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저 멀리 저작거리의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멈이 평생을 오간 그 길, 그 좌판, 그 골목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 보이시지요? 저 잘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점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서야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례가 끝난 밤 점례는 홀로 박물함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함뚜껑을 열자 오래된 장부 한 권과 헝겊 조각, 그리고 작은 약재 꾸러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한수련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박물을 판 기록들 사이사이 낯선 이름 하나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개천가 그날이라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점례는 그 페이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멈이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비밀을 혼자 품고 있었을까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조금 헤아려지는 듯 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컸지만 그 안에서 서서히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는 숨지 않겠다는 마음. 할멈이 남겨준 눈으로 이제 스스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문득 방 한켠에서 옅은 푸른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점례는 놀라지 않고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약재 꾸러미가 눅눅해진 채로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늘 상처에 발라주던 그 약재였습니다. 그제야 점례는 그 오랜 괴담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귀신도 조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눅눅해진 약재가 빛을 냈을 뿐인 아주 단순한 이치였습니다. 점례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할멈도 참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그리 얼버무리셨어요. 이튿날 아침 점례는 저작거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박물함을 열어보였습니다. 밤마다 빛이 난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약이 눅눅해지면 이리 빛을 냅니다. 귀신도 조화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약재 꾸러미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어이구, 그런 걸 갖고 그리 무서워했다니. 누군가 머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빨래터에서 그리 수군거리던 안악들도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래도록 마을을 떠돌던 괴담 하나가 그렇게 싱겁게 풀렸습니다. 점례는 그 일을 겪으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눈을 밝혀 들여다보면 세상의 많은 무서움은 그렇게 별것 아닌 것으로 풀리곤 했습니다. 이튿날 점례는 경식을 찾아갔습니다. 석 달의 기한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관아에 나가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려 합니다. 경식은 점례의 눈빛에서 어떤 흔들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그날 밤 차돌이 침입했다는 증언, 그리고 그자가 우물소문을 스스로 지어냈다는 증자가 필요합니다. 문지기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자를 흔들면 실토할 것입니다. 점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 재주가 신기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 눈앞에서 직접 보여야 합니다. 경식은 옅게 웃었습니다. 그것이라면 걱정 없느니라. 이미 여러 번 증명해 오지 않았느냐. 경식은 점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느니라.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 점례는 그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식은 문지기의 씀씀이가 요즘 들어 부쩍 해퍼졌다는 소문을 은밀히 캐고 다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지기가 최근 새 옷을 여러 벌 지어 입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자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났을꼬? 경식은 낮게 중얼거리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만복 상단주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내 진작부터 저 도사라는 자를 미덥잖게 여겼네. 필요하다면 상단 사람들도 증언에 세우겠네. 저작거리 사람들도 하나둘 점례를 위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 참봉댁 청지기는 하동에서부터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힘을 보태겠다 나섰습니다. 혼자였던 싸움이 어느새 여럿이 함께하는 싸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 마당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석 달의 기한이 다 된 날이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고 차돌과 점례가 마주 섰습니다. 차돌은 초가 습격건에 대해서도 이미 고발을 당한 뒤라 얼굴이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남의 집에 침입해 박물함을 뒤졌다는 고발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또의 물음에 차돌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이옵니다. 소인은 그날 집에 있었사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요? 경식이 손짓하자 그날 문 앞에서 목격했다는 이웃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도포 자락에 저 낡은 깃발 문양이 있는걸요. 차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우물 소문 말입니다. 점례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비가 내려 흙탕물이 스민 것을 도사님께서 부정한 기운이라 하셨지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며 제 고발장을 서둘러 달라 하신 것도 압니다. 문지기가 사또 앞에 끌려나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사님께서 엽전을 주시며. 차돌은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적의 집의 모함이요. 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점례는 품에서 낡은 헝겊 조각을 꺼내 사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인이 개천가에 버려졌을 때 함께 있던 것이옵니다. 이 매듭법과 도사님이 즐겨 쓰시는 말버릇, 그리고 젊은 시절 몰락했다는 어느 양반가의 이야기를 맞춰보면 도사님이 어떤 처지에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차돌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어찌. 어릴 적 도사님이 처음 절 겁박하시던 날, 내 이것이라는 말버릇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랫사람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라 글줄깨나 읽은 집안에서 아이들을 나무랄 때 쓰는 말투였지요. 차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한때 번듯한 양반가의 서자였으나 집안이 몰락하며 이곳저곳을 떠돌다 가짜 점쟁이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근본을 감추려 남의 근본을 물고 늘어졌던 셈이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런 남의 신세를 그리 헐뜯더니 정작 자기 처지가 저러했구먼. 그러게 말이오. 사람이 궁하면 못할 짓이 없나 보오.
차돌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저작거리를 호령하던 그 우렁찬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침묵하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차돌은 사술로 백성을 현혹하고 뇌물로 관아를 속이고 남의 집에 침입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곤장 30대와 함께 이 고을에서 영구히 추방한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과 함께 낮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차돌은 끌려나가면서도 점례를 향해 원망 섞인 눈길을 던졌습니다. 점례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마주했습니다.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례. 사또가 점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재주는 사술이 아니라 참된 관찰과 정직에서 나온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동안의 의심에 대해 관아를 대표해 사과하마. 점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 그저 보이는 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점례 아시 만세. 누군가 외치자 여기저기서 웃음과 환호가 터졌습니다. 쌀장수 저울 사건의 그 농부가 눈물을 훔치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점례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니까. 옷가락질을 잃어버릴 뻔했던 안악도 밭 경계를 두고 다투던 두 이웃도 저마다 반가운 얼굴로 손뼉을 쳤습니다. 경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웃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날부터 점례의 이름 옆에 대행수라는 글자가 정식으로 더해질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부 표지에는 오래전 처음 적어두었던 점례라는 세 글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세 글자를 더하며 경식은 감회에 젖은 얼굴로 붓끝을 놀렸습니다. 사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이 고을에서 점례를 함부로 모함하는 자가 있다면 관아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점례는 비로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석 달이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점례는 만복상단을 이어받아 진주 고을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포목과 곡식은 물론 먼 고을과의 교역까지 손을 뻗어 상단의 곡간은 나날이 넉넉해졌습니다. 경식은 점례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장부와 셈을 도맡았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점례가 사제를 털어 지은 서당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서당 훈장은 다름 아닌 한때 점례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몰락 선비의 지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저작거리까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점례는 가끔 그 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개천 아이였던 제가 이만큼 컸으니 이제는 베풀 차례지요. 점례는 사람들에게 그리 말하며 웃었습니다. 박물함은 낡았지만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작거리 개천가에서 강보에 쌓인 갓난아이가 또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점례가 조용히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품 안에 온기가 낯선 듯 아이는 잠시 꼼지락거리다 이내 울음을 그치고 점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점례는 그 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신기란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라 눈 밝은 이가 스스로 벼리는 법이란다. 너도 언젠가 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거야. 저작거리에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물함을 등에 진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금 아이를 품에 안은 자신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점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오래전 자신을 거두어준 그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굵고 거칠었지만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 손이 될 차례였습니다. 개천가에 버려졌던 그 계집아이는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한수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